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2025년 5월 12일. 지금 시각은 저녁 7시 53분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잠깐 30분 정도 예, 촬영을 했어요. 일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잤습니다. 푹 자고 어, 밥을 먹으면서 뭐 매불쇼를 좀 볼까 하고 봤는데 오늘 매불쇼가 굉장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아까 오후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따 말았는데 이번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30쪽까지니까 70쪽 정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다 끝내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시간 끌 거 없죠. 359쪽 쌍둥이 형제. 1966년 내가 주립병원에서 쌍둥이 형제 존과 마이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도 출연했고 학계의 과학적인 연구 대상뿐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 WA 호이츠 외에 1965년에 한블린 1966년 참조. 심지어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 발표되었을 정도이다. 그 소설에는 어느 정도 가상의 내용이 가미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실제 보고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 또 주가 있는데요. 아마 소설 제목인가 봅니다. 작가와 제목 로버트 실버버그 1967년 소른즈. 재밌겠네요. 이번 화. 예. 이 쌍둥이는 당시 26세였으며 7세 때부터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에 관한 진단은 자폐증, 정신병, 중증의 정신박약 증세 등 각지각색이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만 어떤 한 가지만큼은 뛰어난 이른바 백치천재라는 것이다. 이 쌍둥이는 기억력이 비상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아주 사소한 내용까지도 정말 훌륭하게 기억한다. 나아가 역법상의 계산 방법이 그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고 있기라도 한 듯 과거나 미래의 어느 날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대답해준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어떤 예전에 TV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2085년 5월 15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러면 딱 알고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이 내재한다라는 생각은 스티븐 스미스가 그의 상상력 넘치는 대작 위대한 두뇌 계산기 1983년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 쌍둥이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중반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때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여겨지자 그 후로 열의를 갖고 연구에 임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같은 생각이 오해라고 본다. 일이 그렇게 된 건 사정이 있었다. 쌍둥이 형제 연구자들은 판에 박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상투적인 질문 형태 및
특정한 결론에 집착함으로써 쌍둥이 형제의 심리와 방법, 그들의 삶을 아주 시시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야 어찌되었던 간에 현실은 그보다 훨씬 불가사의하고 복잡하며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형식적인 테스트나 흔히 보는 심층 취재 60분 따위의 인터뷰 프로그램으로는 진실의 일단을 엿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연구나 텔레비전 방송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것들은 그런대로 조리가 서 있고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참고가 되기도 한다. 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밖에서도 잘 보이므로 접근이 손쉬운 표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심층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층 아래의 좀 더 깊은 곳에서는 언급은커녕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결점이 있는 것이다. 쌍둥이 형제를 테스트한다는 생각과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삼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깊숙한 내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틀에 끼워 맞춘다든지 시험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 그 대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려고 해야 한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관찰해야 한다.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며 둘이서 조용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령 그 모든 것이 기묘하게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켜보아야 할 따름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신기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필시 그런 적이라 해도 좋을 만한 어떤 심연이다. 그들을 안 지도 벌써 18년이 되었지만 내겐 여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쌍둥이 형제를 처음 만나보면 그들에게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따위의 매력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괴이적은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와 같으며 서로 모습이 빼다박은 것처럼 닮았다. 꼭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얼굴의 생김이나 몸놀림은 물론 성격과 두뇌 작용, 나아가 뇌조직의 결함 상태까지 완전히 빼닮았다. 두 사람 다 키가 정상인보다 작았으며 머리와 손은 어울리지 않게 크고 위턱과 다리는 활처럼 쉰 모양이었다. 목소리는 아주 단조롭고 날카로웠다. 그들은 때때로 안면 근육의 경련이나 기묘한 행동을 보였으며 둘 다 심한 근시라 아주 두꺼운 렌즈의 안경을 끼고 있었고 그 때문에 눈이 대단히 일그러져 보였다. 쏘는 듯한 시선으로 상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엉뚱한 다른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인상과 함께 마치 익살맞은 꼬마 교수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간단한 검사가 시작되자 더욱더 짙어졌다. 아니 테스트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형을 앞에 두고 이젠 늘 하던 대로 팬터마임을 시작할까요? 하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의 논문 등에 쓰여 있는 내용과 일치했다. 무대에 섰을 때도 똑같았다. 두 사람은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매년 벌어지는 잔치마당에 자주 등장했다. 그들은 때때로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이러한 장소에 나와서 하는 행동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쌍둥이는 말한다. 어떤 날이든 말해보세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4만 년 전이든 4만 년 뒤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다. 그러면 거의 순간적으로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답이 나온다. 또 물어보세요.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제주자랑이 되풀이된다. 두 사람은 또 현재를 기준으로 전후 4만 년씩 8만 년 동안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가를 대답해준다. 연구 보고서에서 빠뜨린 사실이지만 그들의 눈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동안에 묘하게 움직이다가 딱 멈춘다. 마치 머릿속에 풍경이나 달력이 들어있고 그걸 차례차례 넘겨가며 조사하는 듯하다. 어쨌든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런 답을 끄집어내는 것은 순수하게 계산 문제가 될 터인데도 그들은 매우 긴장되는 시각적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숫자에 관한 그들의 기억력은 확실히 뛰어나다. 한계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3자리 숫자건 30자리 숫자건 아니 300자리 숫자건 간에 그들은 막힘없이 척척 기억해낸다. 이 또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 능력을 테스트해보면 놀랄 정도로 형편없다. 계산 능력이야말로 샘의 천재 혹은 인간 계산기가 샘의 천재 샘이 아니고 샘입니다. 샘의 천재 혹은 인간 계산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능력임에도 어쩐 일인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들의 지능 기수는 60이었고 거의 60에 어울리는 정도의 계산 능력밖에 없었다.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도 정확하게 해내지 못했다. 곱셈과 나눗셈에 관해서는 대체 그게 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인간 계산기이지만 계산은 전혀 모르고 계산상의 아주 초보적인 능력조차도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들은 캘린더 계산기라고 불린다. 아마도 그들은 달력 계산에 적합한 무의식, 무자각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가로 열고 물론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지만 가로 닫고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요 뛰어난 계산가였지만 부활절날을 셈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그의 능력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들 형제가 극히 간단한 셈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런 알고리즘을 차지 안에 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계산에 뛰어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나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레퍼토리로 지니고 있다. 그래서 W.A. 호이츠나 다른 사람들은 이 쌍둥이의 경우도 당연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스티븐 스미스는 이러한 초기 연구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썼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기한 무언가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많은 구체적인 예를 경험한 뒤에 무의식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신비로운 능력이 만일 이런 말로 모든 게 설명된다면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며 하등 관심을 끌 요인이 없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써서 계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는 그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건 어려운 문제일 따름이지 적어도 신비의 세계와는 관계가 멀어진다. 그렇죠. 맞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재주 또는 연기 속에는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생애의 어느 날이든 그날의 날씨나
그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대답할 수 있었다. 대체로 만 4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날을 묻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로버트 실버버그가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인 멜란조에 대해 묘사한 것처럼 정말 어린애 같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전혀 감정이 없었다. 누군가가 어떤 날을 이야기한다. 그 말을 들으면 두 사람의 눈은 한순간 바삐 움직이지만 곧 한 곳에 멈춘다. 그리고 잠시 후 단조로운 목소리로 그날을 일기와 그날 보도된 정치적 사건 및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줄줄이 들려준다. 마지막에 들려주는 두 사람의 신상에 일어났던 시간 속에는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쓰라린 기억 혹은 남에게 받은 모욕이나 비웃음, 굴욕 따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표정하다. 억양도 없고 감정이 개입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그들의 기억은 단지 사실의 기록에 불과하며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는 낌새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 그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인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개인적인 요소나 감정이 그들의 이러한 기억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점은 강박관념이 강하거나 분열 증세를 보이는 유형의 인간에 나타나는 일종의 방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사실 이 쌍둥이는 강박관념이 강한 데다 분열 증세를 보였다. 가로 닫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류의 기억은 본래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들이 보여주는 직관적 기억의 큰 특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쌍둥이의 기억량이 매우 방대하다는 점이다. 그들의 기억량이 얼마나 방대한가는 보통의 소박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명백하고 놀랍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이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기억은 정말이지 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유치하고 진부한 것이긴 해도 그뿐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0자리 숫자 혹은 과거 40년간에 일어난 수천억의 엄청난 양의 사건을 어떻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지를 물으면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 그냥 볼 뿐입니다. 라고. 어쩌면 본다는 말이 이 쌍둥이가 보여주는 신비로움을 풀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시각화에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비상한 집중력을 통해 광대한 범위에 걸쳐 한치의 오차가 없는 엄밀함을 요하는 시각화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그들 두뇌의 타고난 생리적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루리아가 위대한 기억력 이야기에 쓴 유명한 환자의 사례와 비슷하다. 다만 다른 점은 루리아의 환자가 보여주는 기억력이 풍부한 공감각과 통합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에 비해 이 쌍둥이의 기억에는 그러한 측면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쌍둥이의 눈앞에는 피할 데 없이 커다란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것은 일종의 풍경으로서 그 속에는 이제까지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이 전부 들어있다. 그리고 눈이 빙글 움직였다가 멈추어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이 보이는 한순간에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이 거대한 풍경 속의 어떤 것이든 골라내어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억력은 극히 이례적이고 진기하다. 그렇다고 이런 예가 이 쌍둥이 외에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쌍둥이가 가로 열고 서력쌍둥이의 예가 아닐지라도 가로 닫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억력을 가질 수 있는지 거의 아무것도 아니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쌍둥이의 사례에는 내가 이제까지 암시해온 것과 같이 더욱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말인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에던버러 대학의 음악 교수였던 허버트 오클레이 경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언젠가 농장에 가서 돼지가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G 샤프 라고 소리쳤다. 누군가가 곧바로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오클레이가 말한 대로 분명히 G 샤프였다. 이 쌍둥이가 지닌 자연의 힘과 자연스러운 태도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내가 받은 인상도 이와 비슷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웃으며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탁자에 앉아있던 성냥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의 성냥이 쏟아졌을 때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111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나서 존이 37이라고 중얼거렸다. 마이클도 마찬가지 말을 했다. 존이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끝났다. 내가 직접 그 성냥개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정말 111개였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살 수가 있지? 하고 묻자 그들은 세는 게 아니에요. 111이 보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수의 천재로 일컬어지는 자하리아스 다제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기 앞에 콩을 흩뿌려 놓으면 그 즉시 183 혹은 79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도 지능이 모자랐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콩을 센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전체 개수가 보일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왜 37이라고 중얼거렸지? 그리고 왜 3번을 반복했니? 내가 묻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37, 37, 37 하면 111. 이 말을 듣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놀랐다. 그들이 111을 한순간에 본다는 말을 해도 놀라기는 했다. 그러나 이때 내가 느낀 놀라움은 오클레이가 돼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G 샤프라고 정확하게 맞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말하자면 오클레이의 절대 음감에 해당하는 것을 숫자라는 측면에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갔다. 그러나 그들은 111의 인수분해까지 손쉽게 해냈다. 아무런 방법도 모르고 인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지극히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했으며 곱셈 나눗셈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적어도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이 넘는 큰 숫자를 3등분 해놓고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었다. 극히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고서 말이다. 나는 흥분해서 물어보았다. 어떻게 그걸 알아냈니? 그들은 더듬더듬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설명하려고 했다. 원래 이 같은 일은 설명하려 해도 적당한 말이 없는 법이다. 요컨대 그들은 행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보았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존은 2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펼쳐 무슨 신용인가를 했다. 그건 자기도 모르게 수를 3개로 나누었음을 표현했거나 숫자가 저절로 똑같은 분량씩 3개로 나뉘었다는 의미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 역시 놀란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장님 비슷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존의 몸짓을 보고 있자니 그는 틀림없이 어떤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무심결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그들에게는 수가 보인다. 개념을 통해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훨씬 구체적, 직접적, 감각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물로 파악된다. 게다가 111이 한 덩어리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구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상호 간의 관계까지도 마치 어떤 사물이 보이듯이 보인다.
어떻게 해서 그 같은 일이 가능할까? 이것을 오클레이 경과 비교해 본다면 3도움이나 5도움에 해당될 것이다. 그들이 사건이나 날짜를 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 그들은 머릿속에 벽걸이용 융단 같은 기억의 직물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거대한, 어쩌면 끝이 없는 풍경화 같은 것으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무엇이든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보임과 동시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 어우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들이 기억의 직물을 펼치면 먼저 하나하나 고립되어 존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들의 시력에는 비상한 능력이 있으므로 마음먹고 주시하면 관념이나 개념 따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도 거기에서 어떤 것의 상호관계까지 보이는 건 아닐까? 첫눈에 111이라는 숫자 전체가 마치 한 덩어리의 별자리처럼 눈에 확 들어오고 그 수의 별자리를 만들어주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내부의 구성 요소나 부분 상호 간의 관계까지도 일별하기만 하면 다 보이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능력을 가리켜 원래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불구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나는 보르헤스가 쓴 기억의 왕 푸네스를 생각해냈다. 인용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은 한눈에 탁자 위 세 개의 포도주 잔을 지각한다. 푸네스는 포도나무의 줄기, 송이, 알을 남김없이 본다. 칠판에 써있는 원주나 직각삼각형이나 마른 목줄 따위의 형태는 우리들도 완전히 직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레네오는 이와 똑같이 조랑말의 거친 갈기나 산들의 솥대들 따위를 직관할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건 헤아릴 길이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도 분명 수에 대해 비상한 정열과 재능을 갖고 있었기에 111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령 111개의 포도나무라고 할 경우 그 나무를 봄과 동시에 잎도 보고 줄기도 보고 열매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기묘하고 불합리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보았던 것들은 전부 이상한 것 투성이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내가 보기엔 이런 정도의 일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으로 볼 때 실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한다고 어찌 될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아주 우연히 또 다른 광경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그건 마술이라도 보는 듯 신기하고 놀랄만한 광경이었다. 쌍둥이 형제를 두 번째로 보았을 때는 그들 모두 방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미소로 어쩌면 두 사람만의 기묘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있는 듯 했다. 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들은 둘이서만 숫자와 관련된 기묘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존이 어떤 숫자를 말한다. 6자리 숫자였다. 마이클은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생긋이 웃음 짓고 마치 문제를 풀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엔 마이클이 6자리의 다른 숫자를 이야기한다. 다시 존이 받을 차례인데 그는 그 숫자를 천천히 반추한다. 그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 애호가가 진기한 포도주를 한 모금 물고 그 맛과 향이 도취되어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아직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며 체면술에라도 걸려있는 것처럼 그저 멍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보통의 게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신중함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두 사람 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범하기 어려운 신성한 분위기를 풍겼다. 늘 흥분하여 떠드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그때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엄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숫자를 메모나 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셈 역할을 하는 숫자. 깊이 생각하고 느긋하게 맛을 보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오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숫자들이 과연 무슨 의미를 띠고 있을까 줄곧 생각했다. 확실한 의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형제끼리만 통하는 터무니없는 말로써 그저 일시적인 특수한 의미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룰리아가 쓴 쌍둥이 로샤와 유라를 생각했다. 그들은 뇌와 언어기관에 장애가 있는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자기들만 아는 독특한 원시적인 말투로 같이 놀며 이야기했다. 가로 열고 루리아와 유도비치의 공저 1959년 가로 닫고 존과 마이클은 단 한마디의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상대에게 숫자를 들려줄 뿐이었다. 이들 보르헤스적인 즉 푸네스적인 숫자는 이 쌍둥이만이 아는 포도나무인가 조랑말의 거친 갈기인가 하늘의 별인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하는 일종의 부호로서 숫자에 지나지 않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제곱, 약수, 함수, 소수 등이 실려있는 숫자표를 찾았다. 아득히 먼 어린 시절의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다. 어렸을 적에 나 또한 숫자에 유달리 능해 숫자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고 사실 숫자에 남다른 열정을 쏟기도 했었다. 숫자표를 보기 전에 예감하고 있긴 했지만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쌍둥이가 주고받고 있었던 6자리 숫자는 모두 소수였다. 소수란 1과 그 자신의 수 외에는 약수가 없는 양의 정수를 말한다. 두 사람은 내가 간직한 숫자표와 같은 걸 본 것일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은 111이라는 수가 또는 37이 3번이 있든지 37이 3번 있든지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111이라는 수가 가로 열고 또는 37이 3번 있든지 가로 닫고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가 보였던 것일까? 그것이 계산 결과 얻어낸 숫자일 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산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수 뭐 잘들 아시죠? 1 소수란 1과 그 자신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1, 2, 3, 5, 7, 11, 13, 17 이렇게 넘어가죠. 19, 23 이렇게 넘어가죠. 예. 이튿날 나는 소수가 적힌 표를 소중하게 끼고서 병동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역시 방의 한쪽 구석에 앉아 숫자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앉았다. 정결아, 안 돼! 야! 일로 와! 안 돼! 그들은 처음에는 흠칫했지만 내가 방해되지 않음을 깨닫고 6자리 소수 게임을 계속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도 그들의 놀이에 끼어들기로 하고 어떤 숫자, 즉 8자리 소수를 말했다. 두 사람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얼굴에는 긴장과 놀라움이 어려 있었다. 침묵 속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처럼 오랫동안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계속 지낸 적은 없었다. 30초나 그 이상이 지났을까?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싱긋이 웃었다. 그들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방법인가를 동원해 내가 말한 숫자가 소수임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 이중의 기쁨이었다.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새롭게 즐거운 놀이 한 가지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8자리 소수를 대해본 적이 없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즐기고 있는 놀이를 내가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숫자 놀이를 좋아하고 그저 보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함께 끼어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자를 조금씩 밀어서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그들의 세 번째 놀이 친구로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더니 언제나 먼저 문제를 내던 존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 적어도 5분간은 그러고 있었다. 그 사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정도였다. 드디어 9자리 숫자가 나왔다. 역시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마이클이 똑같이 9자리 숫자로 대받았다. 이번에는 내 차례였다. 나는 숫자표 책을 몰래 들여다보고 꾀를 써서 책에 써있는 10자리의 소수를 말했다. 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이상하게 전보다 훨씬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다. 드디어 존이 경이로운 정신 집중을 거듭한 끝에 12자리 숫자를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책에는 10자리 이상의 소수는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그 이상의 책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이클은 도전에 응해 시간이 비록 5분 정도 걸리긴 했지만 대답을 찾아냈다. 1시간쯤 지나고 나자 이 두 사람은 20자리 소수까지 주고받았다. 나는 비록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것들이 소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1966년 당시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20자리 소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아니, 컴퓨터를 사용한다 해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른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방식으로 꾸준히 풀어가든 그 외의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하든 소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까지 큰 소수가 되면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그걸 하나의 놀이로 즐겼다. 나는 다시금 다제에 관해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F.W.H. 마이어스의 매력 넘치는 성격에 대해서 1903년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예, 인용입니다. 다제는 가로 열고 이방면의 초능력자로서는 아마도 고금을 통틀어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가로 닫고 수학적인 이해에 관한 한 이상할 정도로 모자랐다. 그런데도 그는 12년 동안 800만은 물론 900만에 가까운 수를 대상으로 약수와 소수의 표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범인들이 일생을 걸려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었다. 엄청나네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7자리인데 이로써 다제는 초등학교 수학도 모르면서 수학에 귀중한 공헌을 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마이어스는 결론 짓고 있다. 과연 다제는 숫자표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콩을 보는 순간 몇 개인지 보일 정도였기에 쌍둥이 형제가 그랬듯이 단위가 큰 소수도 보였던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마이어스의 저서에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 마이어스도 명백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사무실이 같은 병동에 있어서 나는 이 두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기가 쉬웠다. 그들을 관찰해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숫자 놀이나 숫자 주고받기를 즐겼다. 그게 뭔지는 알지 못했고 짐작조차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니 이건 분명하다고 해도 좋지만 그들은 뚜렷한 특성을 지닌 숫자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놀이를 즐겼다. 즉 별 의미가 없는 임의의 숫자에는 기쁨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숫자 속에 의미가 있어야 했다. 음악가들에게 하모니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때때로 나는 그들을 보고 음악가를 연상했는데 나는 그들이 음악가와 닮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사전 마틴도 그랬다. 마틴 또한 지능이 떨어지고 지적인 이해력이 뒤져서 바흐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고 장엄하며 대건축물과 같은 바흐의 음악 속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하모니와 넘치는 질서를 느꼈던 것이다. 토마스 브라운 경은 이렇게 썼다. 인용입니다. 조화롭게 창조된 사람은 조화에서 기쁨을 느끼고 우주의 묘한 음악을 만드신 제1작자를 깊이 조용히 생각한다. 우주를 만드신 제1작자를 깊고 조용히 생각한다. 명상하는 그의 마음에는 귀로 듣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이 전달되어 온다.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해서 마치 상용문자와도 같이 상징적이면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가르침이다. 신의 귀에는 지적으로 울려 퍼지며 들리는 조화의 음악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에 가장 공감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리처드 월하임은 인생의 실 1984년에서 계산과 도상적 정신을 확실하게 구별했다. 도상적 정신은 그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는 이러한 구별에 대한 반대론이 나올 것임을 예견하고 한 발 앞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용입니다. 계산은 도상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이유로 계산할 때 종이에 쓰니까 결국 계산도 시각화 속에서 진행된다는 논거를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이 위에 적히는 것은 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계산 결과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계산에서 다루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수이며 글로 쓴 숫자는 시각화된 것이다. 즉 숫자는 수를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한편 라이프니츠는 숫자와 음악의 유사점을 논했다. 흥미로운 지적이다. 우리들이 음악에서 얻는 기쁨은 무의식적이지만 수를 헤아리는 데서 온다. 음악은 무의식적인 산술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측해볼 때 이 쌍둥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작곡가 에른스트 토흐의 손자인 로렌스 웨슬러가 내게 이야기해 준 바에 따르면 토흐는 엄청나게 긴 숫자라도 단 한 번만 들으면 곧바로 외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숫자의 나열을 선율로 바꿈으로써 쉽게 기억했던 것이다. 즉 어떤 숫자를 들으면 그것을 토대로 멜로디를 구성했다는 뜻이다. 제데디아 벅스터는 역사상 가장 끈질기고 기억력이 좋은 계산가였다. 숫자에 관해서는 계산이든 금전출납이든 가리지 않고 병적일 정도의 정열을 보였다. 벅스틴 자신은 계산에 취해버린다는 말로 표현하곤 했다. 그는 음악이나 연극을 관람할 때도 쉬지 않고 숫자로 바꾸어 나갔다. 1754년에 쓰인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용입니다. 춤을 추는 동안에 그는 줄곧 스텝 수에 주의를 집중했다. 어떤 멋진 음악을 들은 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음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유명한 배우 게릭이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그가 뱉은 말을 헤아리려고 오직 게릭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집중했고 마침내 소망대로 해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진보로 이끌기도 하지 않는 건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가 인용이었습니다. 이상은 극단적이긴 해도 모두 대단한 이야기들이다. 하나는 숫자를 음악으로 바꾸는 작곡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음악을 숫자로 바꾸는 계산가 이야기다.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른 두뇌 가로 열고 적어도 대극적 유형의 심리 상태 가로 닫고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벅스턴과 유사한 예로서 그것보다 훨씬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환자 미리엄 H를 둘 수 있다. 그녀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가 그러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생의 서술한 바가 있다. 그래서 헤아리는 능력은 전혀 없지만 숫자에 대해 비상한 감각을 지닌 이 쌍둥이 형제는 벅스턴보다는 오히려 토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토흐와 달리 이 두 사람은 숫자를 음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형태를 가진 것 혹은 상태로서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들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닌 수리 능력은 도상적인 것이다. 그들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이상한 풍경을 불러들여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숫자로 이루어진 놀라운 풍경 속을 자유롭게 거닌다. 마치 연극 연출가처럼 온통 숫자로만 이루어진 놀라운 세계를 창조해낸 것이다. 나는 그들이야말로 비범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비범함은 오직 숫자를 상상할 때만 드러난다. 그들은 숫자에 대해 도상적인 접근 이외에는 계산가라면 가능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커다란 풍경 속에서 사물의 형상을 보는 것과 똑같이 숫자를 형태로서 직접 보았던 것이다. 이 같은 도상성과 관련하여 과학적 정신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유사한 사례가 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원소의 성질을 주길 순으로 카드에 써서 언제나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익숙해지자 원소들의 성질이 낯익은 얼굴처럼 보였다. 모든 원소의 성질을 도상적으로 관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주기율 순으로 늘어놓은 모든 원소표를 앞에 두고 우주의 얼굴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이 같은 과학자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도상적이며 자연의 삼라만상이 인간의 얼굴 또는 하나의 광경으로 보이게 된다. 물론 음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광경 및 마음속의 환영은 현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다. 그런데도 물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즉 심령의 세계로부터 물리적인 세계로의 환원이 가능하며 거기서 이러한 과학의 2차적인 작용이 성립된다. 이에 대해 니체는 철학자는 우주에 내재한 교향곡의 메아리를 자극기 내부에서 들은 뒤 이를 관념의 모습으로 바꾸어 다시금 외부 세계로 투사하려는 사람이다. 이라는 글을 남겼다. 쌍둥이 형제는 지능은 떨어졌지만 우주의 교향곡이 들렸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 교향곡은 숫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그 사람의 지능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리학자나 수학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조화의 감각이 주로 지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이라고 해서 감각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 감각이 전혀 뒤섞이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각이란 단어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감각적이란 단어는 개인적이란 뜻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어떤 점에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든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틴의 예를 살펴보자. 바흐의 음악이라는 의리의리한 대건축물은 틀림없이 마틴에게 전 세계에 마치 상용문자와도 같이 상징적이면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가르침을 남겨주었다. 그렇지만 그 건축물은 또한 언제 들어도 확인 가능하고 비할 데 없이 훌륭하고 그립기 짝이 없는 바흐임이 분명했다. 마틴은 이것을 가슴이 저리도록 잘 느꼈으며 아버지에 대해 품고 있던 애정과 연결시켰다. 쌍둥이 형제는 앞에서 말한 비상한 능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감수성, 그것도 조화로움을 감추고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나는 아마도 그것이 음악에 대한 감수성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우주에 내재하는 음악을 본 피타고라스의 감수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내가 기묘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런 감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째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그 사람의 지능지수에 관계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뭔가 궁극적인 조화 또는 질서를 찾아내고 싶어 하거나 느껴보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도 관계가 없고 나타나는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옛날부터 수학은 과학의 여왕으로 대접받아왔다. 그리고 수학자는 항상 수를 대단히 신비하게 여기고 이 세계는 수가 지닌 신비한 능력에 의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느껴왔다. 이런 심정은 너셀의 자서전 서문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인용입니다. 한결같은 정열을 가슴에 안고 나는 지식을 추구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다. 왜 별이 반짝이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또한 수야말로 유전하는 만물을 지배한다고 역설한 피타고라스의 능력을 깨닫고자 노력해 왔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지능이 모자란 쌍둥이 형제를 뛰어난 지성과 고귀한 정신을 가진 러셀과 비교하면 사람들은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그다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쌍둥이 형제는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다. 그들은 별이 빛난다는 사실에도 인간의 마음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는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지닌 실체다. 그들은 숫자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계산가들과 다르다. 그들은 계산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그럴 능력도 없고 계산이란 걸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오히려 숫자 그 자체를 묵묵히 들여다보고 생각한다. 옷깃을 세우고 일종의 경외심을 지닌 채로 숫자에 다가선다. 그들에게 숫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신성한 대상이었다. 제1작자에게 다가서기 위해 마틴은 음악을 통해 접근했지만 쌍둥이 형제는 숫자를 통해 이를 추구했다. 다른 점은 그뿐이다. 그러나 숫자가 그들에게 단지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친구이기도 했다. 자폐증의 고립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는 유일한 친구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숫자에 특수 재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스티븐 스미스는 방법론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개개의 구체적인 것에도 흥미를 느껴 재미있는 예를 많이 적어 놓았다. 조지 파커 비더는 숫자를 좋아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나는 천가지의 숫자와는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 숫자들은 말하자면 나의 친구들이 되었다. 그 숫자들의 친척이나 친구마저 전부 알게 되었다. 라고 썼다. 나아가 인도 태생의 동시대인 샤이암 마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숫자는 내 친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숫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루다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성질이 그 숫자 속에 숨겨져 있음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계산 따위를 하다가 그 숫자를 만나면 갑자기 친구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음악적 지각에 대해 복합음의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음을 하나하나 나누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보통 인간의 귀는 그것을 독특한 음색으로 된 나뉠 수 없는 전체로서 듣게 된다는 말을 했다. 이는 분석보단 한 단계 위의 종합적 지각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음악적 감각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다. 헬름홀츠는 이러한 음을 사람의 얼굴과 비교했다. 즉 우리가 사람을 분간할 때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 고유의 방법으로 음을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악에서의 음과 장단은 사실 귀에 대해서는 마치 얼굴과 같은 것으로 음과 장단을 듣는 순간 전체적인 모습의 사람 혹은 개성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 사람에 대해 따스함과 감정과 개인적인 관계 등이 전부 포함된 상태에서 인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숫자라는 대상을 그런 식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 한눈에 직관적으로 난 널 알아 하는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얼굴을 지각 또는 인식할 때의 방식이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적어도 본 적이 있는 얼굴을 알아볼 때는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알아본다. 세부사항을 보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많은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얼굴 인식 불능증인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환자는 우후두 겉질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얼굴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답할 정도로 애돌아가는 간접적인 길에 의존해야 한다. 의미도 없는 개개의 특징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다. 가로 열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참조 가로 닫고 수학자 웜 클라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숫자란 4개, 친구나 마찬가지지.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3844가 어떻게 보이지? 너한테는 단지 3과 8과 4와 4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안녕 62의 제곱이 되지. 이 쌍둥이는 겉으로는 아주 고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이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이 몇천, 몇백만이나 되므로 우리는 그들이 숫자에게 어이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숫자가 그들에게 어이 하고 말을 걸어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 숫자나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고 말 수도 있지만 62의 제곱같이 각각 무언가 이유나 근거를 가진 숫자만이 그 대상이 된다.
특히 보통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숫자가 그들의 친구가 되는 셈이다. 쌍둥이 형제는 천사와 같은 직접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별 노력 없이도 그들은 숫자로 가득 찬 우주나 하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두 사람의 주위에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분위기와 일종의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평온함을 방해하거나 깨트리면 비극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무리 기묘하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이를 병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부를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그로부터 10년 뒤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주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만의 불건전한 관계를 중지시켜야 하며 지금처럼 바깥 세상과 격리시켜 놓으면 그들은 영원히 사회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게 그러한 주장의 논거였다. 이런 식의 주장은 당시의 의학이나 사회학에서 판에 박은 듯이 써먹던 논리였다. 이리하여 쌍둥이 형제는 1977년에 헤어졌다. 그 결과가 좋았는지 비참했는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두 사람은 중간시설에 따로따로 수용되어 심한 감시 속에서 용돈벌이 정도의 시시한 일을 하게 되었다. 단단히 주의를 주고 승차권 대용의 금속제 토큰을 주어 외출시키면 버스에 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무둔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은 척보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별 이상 없이 혼자서 처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면이라면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기록카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만이 나누던 숫자로 된 대화는 금지되고 명상이나 교감의 기회 혹은 시간조차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일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은 숫자에 대한 지난날의 신비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삶의 기쁨이나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쌍둥이를 떼어놓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느 정도 독립 가능한 정상인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비한 능력의 손실 따위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사소한 희생이라고 지부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디아에게 가한 조치를 떠올렸다. 가로 열고 나디아는 스케치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자폐증 소녀이다.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참조 가로 닫고 라디아 또한 스케치 이외의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가차없이 치료체제에 따르도록 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사물에 대해 몇 마디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스케치는 완전히 그만두고 말았다. 나이젤 데니스는 이렇게 썼다. 인용입니다. 이리하여 천재의 소녀에게서 천재성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단 하나의 뛰어난 재능이 사라지고 어디를 보아도 보통 사람 이하인 결점투성이의 소녀가 되었다. 이런 기묘한 치료법이나 고안에 해내다니 도대체 우리는 무얼 하는 인간이란 말인가? 느껴지네요. 이 사람의 분노가 어이없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눈이 좀 또 한 가지 덧붙여 적어두어야 할 점이 있다. 가로 열고 이것은 마이어스도 깨닫고 있는 점이다. 그는 추에 관해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깊이 고찰하여
그 결과를 천재라는 제목의 장 앞머리에 실었다. 가로 닫고. 무슨 말인가 하면 천재성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능력이란 기묘하기 짝이 없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평생 계속될 수도 있지만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의 경우 그들의 천재성은 단지 능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인격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았고 중심 또한 사라지고 말았다. 아니 무슨 권리로 이 쌍둥이를 서로 헤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무슨 권리였을까요? 참. 세상에는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지만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참. 무식한 짝이 없. 진정한 무식함은 그런 게 무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너무 기이하거나 도착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루리아가 관찰한 쌍둥이의 사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은 그들 자신의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야만 아무런 의미도 내용도 없는 허튼 소리와 속박에서 그들을 풀어놓아 줌으로써 건전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루리아의 이야기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헷갈리네 또 줄을 읽으니까. 본인들의 의사는 물어봤나요? 뒷이야기. 이 연구를 이즈리얼 로젠필드에게 보여주자 그는 산술 속에는 보통 사칙 연산이 아니라 더욱 고차원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그리고 이 쌍둥이의 비상한 능력과 한계를 볼 때 어쩌면 그들은 모듈 산수에 의한 시계산을 수행한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그가 내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언 스튜어트가 현대 수학의 개념 1975년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입각해 생각하면 이 쌍둥이가 요일을 알아맞힌 수수께끼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쓰여 있었다. 8만 년이나 되는 범위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날의 요일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의외로 간단한 알고리즘의 토대를 두고 있답니다. 오늘부터 그날까지의 일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날은 오늘과 같은 요일이 되고 만약 나머지가 1이면 그날의 요일은 오늘 하루 뒤의 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주기의 개념을 사용한 묘듈러 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산술은 순환적이며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이 계속됩니다. 아마 이들 쌍둥이들도 그러한 패턴을 머릿속에서 시각화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구성도의 형태를 보였거나 아니면 스튜어트의 책 30쪽에 나오는 정수의 나선형과 같은 풍경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소수를 주고받는 놀이를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대답은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일을 맞추기 위한 계산에서는 7이라는 소수가 나옵니다. 즉 소수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경우에는 순환적 패턴이 생겨나며 그것을 근거로 요일도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과거의 특정한 날에 일어난
사건 또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질이 아닌 소수의 경우에는 또 다른 패턴이 생겨나 그들의 회상 행위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냥개비를 보고 111은 37의 3배라고 말했던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그들은 37이라는 수를 짚어내 그걸 3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수만 보였던 것입니다. 소수가 달라지게 되면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말한 소수를 반복할 때 그들 사이에 시각적인 정보가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패턴이 정보의 단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모듈러 연산은 그들이 과거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일 때만 나타나게 되는 패턴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모듈러 연산을 이용하면 매우 큰 여기까지가 인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듈러 연산을 이용하면 매우 큰 소수에서 생겨나는 패턴이 손쉽게 끼워 맞춤으로써 보통의 사칙 연산으로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도 재빨리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튜어트가 지적한 것이다. 만약 이 쌍둥이의 방법, 즉 지각화가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간주된다고 한다면 정말 진귀한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건 대수학자가 아니라 공간적 확대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대수학적이 아니라 공간적 확대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나무, 나선형, 건조물 등과 동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보이는 것이 지상의 풍경이 아니라 사유의 풍경이라고 말하고 싶다. 로젠필드의 지적과 스튜어트의 모듈러 연산의 해설은 솔직히 나를 흥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명은 이 쌍둥이의 능력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을 해명하는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기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등산술은 이론으로서는 이미 가우스의 정수론 연구 1801년에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용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때때로 교사나 학생들에게 머리 아프고 부자연스러우며 습득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던 이제까지의 산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우스가 서술한 심원한 산술이 촘스키의 심층 통어론이나 생선 문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천부적 내재적인 산술로 병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산술은 쌍둥이 형제와 같은 정신을 지닌 사람들 속에는 생생하고 심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을 것이다. 우주의 별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을 거듭하는 정신 속에 있는 말하자면 수의 구성성단 같은 것이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밖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수의 성운 같은 것이었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쌍둥이 형제가 발표되자 그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주었다.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가 있는가 하면 과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있었다. 수를 본다거나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이야기를 쓴 편지도 있었고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논한 글도 있었다. 자폐증의 일반적 특질이나 그 감수성에 대해 적은 편지도 있었고 그러한 감수성이 어떻게 해서 육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억압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것도 있었다. 또 일란성 쌍둥이의 문제를 적은 편지도 왔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보내준 편지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찰하면서 자식에 대한 헌신과 깊은 애정과 놀라운 객관성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파크 부부의 편지는 그중 하나였다. 파크 부부는 탁월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딸 엘라는 비상한 재주를 타고났지만 자폐증이었다. 엘라는 스케치를 잘했지만 수에 대해서도 특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히 어렸을 적에 더욱 뛰어났다. 엘라는 수의 세계가 지닌 매력에 이끌렸고 소수를 유난히 좋아했다.
소수의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은 이제 그다지 진귀한 것이 못 된다. C.C. 파크는 편지에서 그녀가 아는 또 다른 자폐증 아이에 대해서도 썼는데 그 아이는 종이란 종이에는 모두 숫자를 한가득 써넣는다고 한다. 스스로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그렇게 쓰는 것 같았다. 놀라운 건 그 숫자들이 모두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 뒤에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소수야말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인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받은 편지에서 최근의 경험으로 약수와 소수에 특히 민감한 젊은 자폐증 사내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가 약수와 소수를 어떻게 특별한 수로 인식하는지를 적고 있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소개되었다.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이라는 말을 써야만 했다. 그 숫자 가로 열고 4875 가로 닫고는 어디가 특별하죠? 13으로도 나누어지고 25로도 나누어지는 점이죠. 7241은 어디가 특별하지? 13과 557로 나누어지는 점이요. 그럼 8741은 그건 소수예요. 파크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소수에 관한 한 그의 상대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조 혼자만의 즐거움이지요. 알 수 없는 점은 어떻게 답이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답이 뭔가 머리를 써서 나오는 것인지, 전부터 알고 있던, 그래서 기억해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보이는 것인지, 그건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소수에서 특별한 즐거움이나 의미를 느끼는 혹은 느끼는 것 같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아름다움이나 균형미 같은 것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엘라의 경우에는 때때로 환상적인이란 단어를 쓰곤 했다. 특히 소수는 특별한 생각, 이미지, 감정, 관계를 환기시켜준다. 그중 어떤 것은 특별하고 환상적인 느낌이 지나쳐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였다. 이상의 내용은 디파크의 보고 속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구르트 괴델은 극히 일반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특히 소수가 많은 관념, 인간, 장소 등을 가리키는 표식이 되는 것 같다는 설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괴델이 말하는 표식설은 이 세상의 산수라 또는 숫자화를 향해 길을 열어가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이 네이젤과 J.R. 뉴먼의 1958년의 논문 참조 가로 닫고 만약 괴델의 말대로라면 쌍둥이 형제나 그와 동료의 사람들은 수의 세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수를 통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들이 수와 놀고 수를 끄집어내려는 것은 인생 그 자체를 살아보려는 몸짓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열쇠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 그들의 그러한 행동 거지는 기이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 방식일지 모른다. 네,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긴 에피소드였죠. 소수라. 요번에 산 책 중에 수학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한 이렇게 알기 쉽게 소개한 그런 책들을 좀 산 게 조금 있는데 그 책들도 언젠가 읽어야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일단 자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한 편 남았어요. 자폐증을 가진 예술가. 이것도 근데 꽤 깁니다. 꽤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시간 정도만 읽으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끝내고 싶네요. 자, 잠시
잠시 쉬었다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